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아주 흥미로운 라디오 사연입니다. 제목부터 딱 귀에 꽂히는데 3억 계약 결혼와 세 번째 다리. 뭔가 좀 사연이 깊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제목만 들어도 궁금증이 확 생기죠.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어머니가 빚을 남기셨어요. 3억 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벌가 외아들과 계약 결혼을 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 그 계약 결혼이군요. 네, 근데 그 결혼 상대 박민준 씨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휠체어를 타는 인물이에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거래로 시작했는데 숨겨진 비밀, 예상치 못한 발견, 또 마음의 변화 같은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저희의 오늘 탐구 임무는 이 사연의 줄거리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인간 심리나 관계의 본질, 또 선택의 무게 같은 걸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건 계약 관계인데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돈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숨겨진 진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지나 연대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의 차이, 그런 점이 흥미롭겠네요. 네, 그렇죠. 보이는 것과 실제 하는 것 사이의 그 간극, 거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가장 흥미롭게 보실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강렬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통찰을 찾아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핵심부터 짚어보죠. 계약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예상치 못한 진실의 발견. 네, 그 부분부터 시작해야죠.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 여성이 어머니 빚 3억을 갚으려고 박민준 씨와 계약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네. 박 회장, 그러니까 민준 씨 아버지가 조건을 딱 내걸죠. 그냥 형식적인 아내 역할만 해라. 빚은 갚아줄게. 나중엔 자유야. 이런 식이죠. 그렇죠. 아주 명확한 거래 조건이었어요. 사실상 그 휠체어 탄 아들의 이미지를 위한 뭐랄까 거칠애, 장식품 같은 게 필요했던 거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주인공도 이 계약을 딱 비즈니스로만 봤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철저하게. 네, 결혼 첫날 밤에 비청산된 거, 그 채무 변제 확인서 딱 확인하고 바로 떠나려고 하잖아요. 계약 끝났으니까. 네, 미련 없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떠나려던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걸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 확인서 원본 가지로 다시 돌아갔다가 민준 씨 서재 옆에 재활 훈련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잖아요. 아, 그 장면.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휠체어 없이 그 육중한 금속 지지대, 사연에서는 세 번째 다리라고 표현된 그거에 의지해서 혼자 서려고 막 처절하게 싸우는 민준 씨를 발견하는 거죠. 땀이랑 고통으로 막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요. 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었어요.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첫 번째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 아, 맞아요. 모두가 그냥 휠체어에 앉은 좀 무력한 존재로 봤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 존엄성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휠체어가 오히려 그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장막이었던 셈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 발견이 주인공한테는 단순한 동정심 이상으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그 장면 보고 떠나려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누가 더 불구인가 이렇게 스스로 묻게 되잖아요. 네, 그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빚 때문에 도망치려던 자기 자신하고 저렇게 신체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려는 그 사람. 여기서부터 뭔가 단순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연결. 네,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죄책감도 들고 어쩌면 좀 경외심 같은 것도 느끼고. 네네. 그래서 결국 저택에 남기로 결심하죠. 이게 이제 관계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죠. 주인공은 남아서 어떻게든 민준 씨를 도우려고 하는데 민준 씨는 그걸 또 동정으로 받아들이고 경계해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차갑게 거절하고. 아, 그 부분 좀 안타깝더라고요. 서로 마음은 읽는데 방법이 어긋나는 느낌? 그렇죠. 약간 아슬아슬한 평행선 같은 관계가 형성돼요. 그런데 이 묘묘한 균형을 깨뜨리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박 회장, 아버지요. 네. 아들의 그 재활 의지를 그냥 노골적으로 꺾으려고 들잖아요. 뭐 휠체어에 앉아서 편하게 살아라 이러면서. 심지어 주인공한테는 돈 때문에 팔려온 여자라고 모욕까지 하고요. 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한테 저럴 수 있는지.
며느리한테도 그렇고 이게 그냥 탐욕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복잡한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겉으로는 아들이 자기 통제 하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 그리고 또 자기 기준에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들 모습에 대한 어떤 수치심,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수치심이라.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갈등 상황이 역설적으로 민준 씨하고 주인공 사이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박 회장이 막 모욕할 때 민준 씨가 처음으로 주인공을 딱 감싸주잖아요. 내 아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네,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공동의 적을 둔 것 같은 묘한 연대감. 그런 게 싹 트는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번째 통찰을 좀 발견할 수 있겠네요. 역경이 만드는 예상치 못한 유대감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공동의 위협이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계약으로 묶인 형식적인 관계였는데 박 회장이라는 공동의 장애물 앞에서 서로를 방어하고 지지하게 되면서 관계의 성격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 민준 씨 대사도 있었죠. 이제부터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갖게 된 셈이다. 뭐 이런? 네, 맞아요. 그 대사가 딱 상징적이죠. 하지만 박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더 교묘하게 주인공을 압박해와요. 그렇죠. 다음 수가 있죠. 비밀리에 불러서 10억 원을 딱 제시하면서 떠나라고 회유하잖아요. 네, 10억. 아니 3억 빚 때문에 결혼까지 한 주인공한테 10억이면 와 진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텐데요.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제안 앞에서. 그렇죠. 당장 어머니 편하게 모실 수도 있고 어휴, 저라도 엄청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 회장은 여기서 한술 더 뜨죠. 맞아요. 더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요. 네, 민준 씨의 정신감정 기록. 사고 후에 우울증이 심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걸 암시하는 내용이었죠. 그걸 폭탄이라고 부르면서 10억 받고 떠나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남편이랑 같이 파멸하든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거죠. 와, 정말 잔인한 방법이죠. 네. 돈하고 약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서 그냥 막 궁지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진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10억을 거절해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사연의 정말 핵심적인 전환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통찰, 가치의 저울, 돈 너머의 것을 선택하는 용기. 이걸 볼 수 있어요. 돈 너머의 것. 네. 주인공이 10억을 거절한 이유가 단순히 민준 씨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자기 아들의 약점까지 이용해가지고 상속권을 뺏으려는 그 박 회장의 비인간적인 모습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리고 이건 아니다, 부당하다, 이 약자를 지켜야 한다. 이런 도덕적 의지. 이런 게 더 크게 작용한 거죠. 와, 단순히 돈을 거절한 걸 넘어서서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박 회장 계획을 폭로하겠다고 맞서기까지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선택으로 주인공이 더 이상 그냥 계약 관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인물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 이후에 또 다른 불안한 단서들이 발견되죠. 네, 그 박 회장 만나고 온 다음에 민준 씨가 막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불안해하는 걸 보잖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재활 훈련하다가 넘어진 응급상자 안에서 신경 안정제랑 수면 유도제를 발견하죠. 아, 그 약들. 네. 이게 박 회장이 보여준 그 정신감정 기록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확 키우는 물증이잖아요. 그렇죠.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죠. 아,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그 상자 속에서 또 반전의 실마리가 나오죠. 바로 그 작은 메모 한 장. 네, 그 메모. 결정적이었죠. 2021년 11월 12일 사고 직후 담당의 박모모. 그리고 괄호 안에 가족의 강한 요청으로 해당 기록은 공식 기록에서 제외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 메모가 민준 씨 정신 상태 기록이 뭔가 의도적으로 왜곡됐거나 은폐됐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단순한 약물 증거를 넘어서 이제 박 회장의 음모를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민준 씨 상태가 진짜 심각한 정신결함인지 아니면 그냥 사고 후에 자연스러운 바늘이었는데 박 회장이 일부러 낙인 찍은 건지 이걸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통찰, 진실을 밝히는 용기와 그 힘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가족 회의를 앞두고
그 메모에 적힌 박모모 의사를 찾아 나서잖아요. 네, 직접 찾아가죠. 약간 탐정처럼 몰래 저택 빠져나가서 진실을 추적하는 모습.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박 의사를 만나서 모든 신실이 드러나죠. 아, 드디어. 민준 씨가 사고 직후에 심각한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랑 상황성 우울증 진단을 받긴 했지만 그게 영구적인 정신결함은 아니었다. 큰 사고 후에 정상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죠. 아하, 그랬군요. 그런데 박 회장이 상속권 뺏으려고 의사를 협박해서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고 기록을 은폐하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와, 진짜 너무하네요, 박 회장. 그쵸. 그리고 그 의사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원본 진단서를 건네주잖아요. 네, 그 결정적인 증거. 영구적인 정신적 결함 없음, 인지 능력 및 판단 능력 완벽하게 보존됨. 이렇게 적힌 이 진단서가 주인공한테는 그냥 증거 이상의 의미가 되는 거죠. 맞아요. 남편의 존엄성을 되찾고 그 거대한 거짓말에 맞설 수 있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거예요. 10억 거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용기가 필요한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네. 3억 빚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이제 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주인공의 그 용기가 없었다면 민준 씨는 평생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진실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드디어 운명의 가족회의 날입니다. 아, 분위기가 진짜 살벌했을 것 같아요. 네, 상상만 해도 숨 막히죠. 박 회장 쪽 변호사는 막 조작된 교육 들이밀면서 민준 씨 상속권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척들도 막 동조하는 분위기고요. 네, 심지어 박 회장은 주인공을 향해서 또 막말을 하죠. 돈 때문에 팔려온 겨자, 당신한테 세 번째 다리가 되어줄 자격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최악의 순간인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인공이 앞으로 딱 나서죠. 네.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남편의 세 번째 다리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와, 이 선언 정말 강력했어요. 해온 원본 진단서랑 메모를 딱 공개하면서 박 회장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다 폭로해버리죠. 회의장은 뭐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겠죠. 네, 박 회장은 완벽하게 패배한 거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준 씨가 아버지한테 절규하듯이 외치잖아요. 아버지, 내가 휠체어에 앉은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웠습니까? 나한테 정신병자라는 꼬리표까지 붙여야 했습니까? 와, 그 배신감, 분노, 슬픔이 막 뒤섞인 절규였어요. 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공을 바라보죠. 서아 씨, 당신이 나의 진정한 세 번째 다리였군요. 아, 여기서 세 번째 다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맞아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세 번째 다리의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처음에는 민준 씨 재활을 돕는 그냥 물리적인 금속 지지대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점차 주인공의 정신적인 지지, 또 연대,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서 그의 존엄성을 지켜준 버팀목이라는 상징으로 확장된 거예요. 와, 의미가 정말 깊어졌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통찰, 진정한 지지, 그러니까 진정한 세 번째 다리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건 단순한 동정이나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그런 용기 있는 연대라는 거죠. 네. 결국 민준 씨는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딱 서게 되는군요. 그렇죠. 재산 대신에 자신의 존엄성 회복을 선택하고 두 사람은 그 3억 빚 때문에 만났던 저택을 떠나죠. 가진 건 이제 비청산 서류랑 서로의 손등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걸 얻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계약 관계가 결국은 진실과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연대를 통해서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관계로 완성된 거죠. 진정한 가족이나 깊은 유대 관계라는 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헤쳐나가려는 선택과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사연이었어요. 세 번째 다리자는 상징이 처음에는 그냥 물리적인 재활 도구였는데 나중에는 정신적 지지, 또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연대의 의미로까지 확장되는 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고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건 아닌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그 고독한 싸움들, 그리고 돈이나 권력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요. 어쩌면 민준 씨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신체적인 한계가 아니라 아들의 존엄성까지 통제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그 왜곡된 욕망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당신은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선택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저는 역시 그 주인공이 10억이라는 엄청난 보상이랑 안전한 도피 대신에 좀 불확실하더라도 진실과 연대의 길을 택한 그 용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네요. 그 선택 하나가 결국 모든 걸 바꿨으니까요. 맞아요. 그 선택의 힘이 정말 대단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각자의 재활훈련실 같은 그런 고독한 싸움의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 있겠죠. 누구나. 혹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더 씌워진 숨겨진 진단서 같은 어떤 부당한 평가나 오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또는 누군가는 우리에게 기꺼이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세 번째 다리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 본 3억 기약결혼과 세 번째 다리 사연이 당신에게도 깊은 생각과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3억짜리 거래. 그날 밤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2024년 5월 14일, 박 회장 저택 거실, 침실. 나는 그날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하얀 웨딩드레스 아래 숨겨진 내 마음은 죄책감과 안도감으로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평생 갚지 못할 것 같던 3억 원의 빚, 그 지긋지긋한 족쇄를 풀기 위해 나는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을 택했다. 상대는 재벌가 외아들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신세인 박민준 씨였다. 당신은 아내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형식적으로. 진짜 부부의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빚이 청산되는 대로 당신은 자유예요. 결혼 전 박 회장님은 내게 차가운 목소리로 계약 조건을 설명했다. 그들은 단지 휠체어에 앉은 아들의 정상적인 이미지를 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대역이 필요했을 뿐이다. 나는 그 조건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3억은 내 어머니의 목숨줄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나는 신혼여행 대신 박 회장 저택의 거대한 침실로 들어섰다. 붉은 벨벳과 새하얀 꽃으로 가득 찬 방. 민준 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독했다. 나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것이 신혼 첫날 밤 그가 내게 건넨 첫마디였다. 나는 그의 침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흘끗 쳐다봤다. 채무 변제 확인서. 3억 빚은 이미 청산되었다는 증거. 나는 그 서류를 품에 안고 잠시 침묵했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내 역할은 끝났다. 밤중에 나는 조용히 가방에 옷가지를 템겼다. 밤 12시,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는 이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나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미안해요. 당신의 짐을 외면해서. 속으로 되뇌이며 문을 살짝 열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채무 변제 확인서 원본. 박 회장의 직인이 찍힌 결정적인 서류가 민준 씨의 서재에 있었다. 나는 불안감에 다시 집 안으로 돌아섰다. 서재는 2층 복도 끝에 있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예상과 달리 서재는 어둠컴컴했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나는 서재 옆에 붙어있는 재활훈련실의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해 문을 살짝 밀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내 발이 바닥에 얼어붙었다.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민준 씨가 그곳에 있었다. 휠체어는 한쪽에 처박혀 있었고 그는 상반신의 힘만으로 평행봉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허벅지와 동아리에는 중중한 금속 지지대가 묶여 있었는데 그것은 휠체어 없이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고안된 보조장치처럼 보였다. 그는 벽에 기대어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끌어옮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고 입술은 피가 날 것 같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땀방울이 흥건했다. 그 금속 지지대는 마치 그의 세 번째 다리 같았다. 겉으로는 휠체어에 의지하는 나약감 남자였지만 그는 모두가 잠든 새벽, 고통과 싸우며 스스로 서려고 발버둥치는 가장 치열한 싸움꾼이었다. 나는 충격으로 손에 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고 민준 씨라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대로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다리, 그리고 도망칠 수 없는 죄책감. 2024년 5월 14일 심야, 박 회장 저택 재활훈련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절망, 수치심, 그리고 나를 향한 깊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자신만의 가장 은밀하고 처절한 싸움을 하필이면 돈 때문에 도망치려던 아내에게 들켜버린 남자의 눈빛이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땀으로 젖은 것처럼 낮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술은 굳게 닫혔고 심장만 광란의 북소리를 내며 온몸에 피를 쏟아냈다. 서류 찾으러 왔겠지? 민준 씨는 다시 고개를 돌려 평행봉을 붙잡았다. 허벅지와 종아리에 감싼 금속 지지대. 그 세 번째 다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훈련실을 채웠다. 돈만 받고 바로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방해해서 미안하군. 그의 말은 비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가장 추악한 계획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로 못 박아버렸다. 나가요. 나가서 당신 계획대로 해. 빚도 다 갚았으니 이 불구 같은 남자에게 더 얽매일 필요 없잖아. 보지 마. 이 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숨긴 거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었다. 당신은 내가 이대로 평생 불쌍한 피해자로 살기를 바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나는 걷지 못할 뿐 폐인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고 누구의 짐도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야. 그의 말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3억 빚 때문에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매일 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스스로의 의지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도망치려던다. 두 다리를 잃었어도 다시 서려 하는 그 누가 더 불구인가. 나는 바닥에 떨어뜨렸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방을 나섰다. 문을 닫으면서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서재로 돌아가 서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가방에 넣지 않고 침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내일도 여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도망친 죄책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질식해버릴지언정 그의 싸움을 외면할 수 없다. 이 결혼은 사랑 없이 시작되었지만 어쩌면 죄책감과 경외라는 더 무겁고 끈질긴 감정으로 묶이게 될 것 같았다. 세 번째, 그는 피해자가 아닌 가장 치열한 싸움꾼이었다. 2024년 5월 16일, 박 회장 저택 마당, 침실. 나는 그 차가운 말의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투쟁을 보았지만
그에게서 완전히 풀려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빚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 머물며 그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이 이제 내 존재 이유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도리를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다. 이전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던 일을 자처했다. 아침 식사로 위에 부담 없는 맑은 죽을 끓이고 그가 손이 닿지 않아 불편해하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그는 내 도움을 받을 때마다 눈빛으로 거절했다. 마치 내가 동정심 때문에 움직인다고 오해하는 것만 같았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라도 절약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나는 표정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의 차가움을 나 역시 무관심으로 맞섰다. 며칠 후 나는 민준 씨가 서재에서 책을 읽는 동안 그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옮겼다. 늦봄의 햇살이 좋았고 실내에만 있는 그가 안쓰러웠다. 누가 허락했죠? 그가 굳은 얼굴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하지만 당신이 햇볕을 쬐는 건 당신의 권리예요.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그 권리까지 잃어버릴 필요는 없죠.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는 한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휠체어 바퀴를 돌려 햇볕이 드는 쪽으로 움직였다. 침묵의 허락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부딪히는 평행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휠체어 위에선 조용히 독사하던 민준 씨와 나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쳤다. 바로 박 회장님이었다. 서야야, 너 여기 있었구나. 박 회장은 정원에서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서다 우리를 발견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는 단단한 강철 같은 냉기가 깔려 있었다. 박 회장은 민준 씨의 휠체어 옆에 다가와 섰다. 그는 민준 씨의 어깨를 툭 쳤는데 그 행동은 애정이 아니라 마치 장난감을 다루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아, 너도 알잖니. 재활이 쉬운 일이 아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이 애미애비가 너를 평생 책임질 텐데 휠체어에 앉아서 편하게 사는 게 너에게도 이 집안에도 더 낫지 않겠니? 그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이었지만 속으로는 휠체어에 앉아 있으라는 명령이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건방진 것. 박 회장은 낮게 혀를 찼다. 네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잖니. 네 어머니 빚 때문에 팔려온 저런 아이에게 네 모든 것을 의지할 셈이냐. 저런 애가 네 곁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것 같니. 돈만 주면 바로 떠날 여자야. 그는 내 존재를 비하하고 내가 이곳에 남기로 결정한 선택 자체를 부정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 민준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내 말을 끊었다. 서야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남도록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곳에 남을지 떠날지는 서야 씨의 자유로운 의지일 뿐입니다. 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들의 단호함에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잠시 분을 삭히더니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좋다. 내 의지대로 해라. 하지만 후회할 거다. 이 집안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박 회장은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거실을 빠져나갔다. 정적이 흘렀다. 고마워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방위는 나를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에 남아 싸워야 할 명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당신이 이곳에 남은 건 당신의 선택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갖게 된 셈입니다. 네 번째, 악마의 거래, 그리고 숨겨진 진실. 2024년 5월 20일 박 회장 저택 서재, 박 회장의 공간. 민준 씨가 나를 옹호한 그날 이후 박 회장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틀 후 나는 박 회장의 비서에게 호출을 받았다. 회장님께서 며느림을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민준 도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불안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서재, 그러니까 이 집안의 모든 권력과 비밀이 숨쉬는 곳으로 향했다. 본론부터 말하겠다. 박 회장이 서류를 톡톡 두드렸다. 네가 내 아들에게서 깨끗하게 떠나면 네가 받은 3억에 더해서 10억을 현금으로 주겠다. 이 돈으로 네 어머니와 영원히 이 집안과 연락을 끊고 살 수 있다. 10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이 정도 돈이면 어머니는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 나는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가 내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짚고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박 회장은 비웃었다. 필요? 그 아이는 평생 휠체어 위에서 살 거야. 게다가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은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다. 이 결혼이 왜 이토록 서둘러졌는지 아나? 그는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민준 씨의 정신 감정 기록이었다. 서류는 민준 씨가 사고 후 겪고 있는 심각한 우울증과 가끔씩 발생하는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언급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곧 터질 폭탄이다. 너는 그저 형식적인 아내로 옆을 지켜주다가 내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조용히 버려질 운명이었지. 나는 그 아이의 모든 상속권을 박탈할 것이다. 너는 10억을 받고 자유를 찾을 건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는 재벌의 비극 속에 갇힐 건가? 박 회장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1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과 민준 씨의 정신적 결함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돈 때문도 연민 때문도 아닌 이제는 배신감 때문이었다. 박 회장이 이토록 잔인하게 아들의 약점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아버님, 저는 돈 때문에 이곳에 남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민준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든 마음이 아프든 제가 이곳에 남기로 한 것은 선택입니다. 10억 받지 않겠습니다. 박 회장이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네가 감히 이 엄청난 금액을 거절해? 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아버님께서 민준 씨의 상속권을 박탈하려 하신다면 저는 법적인 아내로서 민준 씨의 편에 서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겁니다. 당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등 돌리고 서재를 나섰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으며 내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10억을 거저했다. 나는 이제 명확히 알았다. 내가 이 결혼에 남아있는 이유는 돈도 연민도 아닌 바로 이 부당한 권력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는 나 자신의 도덕적 의지였다는 것을. 5번째, 휠체어 위의 방어벽, 깨져버린 평온. 2024년 5월 18일, 박 회장 저택 거실. 민준 씨의 방어벽은 2가지였다. 휠체어와 차가운 말. 나는 그 차가운 말의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투쟁을 보았지만 그에게서 완전히 풀려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빚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 머물며 그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이 이제 내 존재 이유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도리를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다. 아침 식사로 위에 부담 없는 맑은 죽을 끓이고 그가 손이 닿지 않아 불편해하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그는 내 도움을 받을 때마다 눈빛으로 거절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라도 절약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나는 표정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의 차가움을 나 역시 무관심으로 맞섰다. 며칠 후 나는 민준 씨가 서재에서 책을 읽는 동안 그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옮겼다. 늦봄의 햇살이 좋았고 실내에만 있는 그가 안쓰러웠다. 누가 허락했죠? 그가 굳은 얼굴로 물었다. 아무도. 하지만 당신이 햇볕을 쬐는 건 당신의 권리예요.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그 권리까지 잃어버릴 필요는 없죠.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는 한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휠체어 바퀴를 돌려 햇볕이 드는 쪽으로 움직였다. 침묵의 허락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부딪히는 평행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휠체어 위에서 조용히 독서하던 민준 씨와 나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쳤다. 바로 박 회장님이었다. 서야야, 너 여기 있었구나. 박 회장은 정원에서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서다 우리를 발견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아랭 잔단한 강철 같은 냉기가 깔려 있었다. 박 회장은 민준 씨의 휠체어 옆에 다가와 섰다. 그는 민준 씨의 어깨를 툭 쳤는데 그 행동은 애정이 아니라 마치 장난감을 다루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아, 너도 알잖니? 재활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이 애미애비가 너를 평생 책임질 텐데 휠체어에 앉아서 편하게 사는 게 너에게도 이 집안에도 더 낫지 않겠니? 그의 말은 겉으론 걱정이었지만 속으로는 휠체어에 앉아있으라는 명령이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건방진 것. 박 회장은 낮게 혀를 찼다. 네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잖니? 네 어머니 빚 때문에 팔려온 저런 아이에게 네 모든 것을 의지할 셈이냐? 저런 애가 네 곁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것 같니? 돈만 주면 바로 떠날 여자야. 그는 내 존재를 비하하고 내가 이곳에 남기로 한 성택 자체를 부정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 민준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내 말을 끊었다. 서아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남도록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곳에 남을지 떠날지는 서아 씨의 자유로운 의지일 뿐입니다. 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들의 단호함에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잠시 분을 사귀더니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좋다. 네 의지대로 해라.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집안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박 회장은 쿵쿵거리는 발자국으로 거실을 빠져나갔다. 정적이 흘렀다. 고마워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방언은 나를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에 남아 써야 할 명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당신이 이곳에 남은 건 당신의 선택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갖게 된 셈입니다. 6번째, 악마의 거래, 그리고 숨겨진 진실. 2024년 5월 20일 박 회장 저택 서재, 박 회장의 공간. 민준 씨가 나를 옹호한 그날 이후 박 회장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틀 후 나는 박 회장의 비서에게 호출을 받았다. 회장님께서 며느님을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민준 도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불안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서재, 그러니까 이 집안의 모든 권력과 비밀이 숨쉬는 곳으로 향했다. 본론부터 말하겠다. 박 회장이 서류를 톡톡 두드렸다. 네가 내 아들에게서 깨끗하게 떠나면 네가 받은 3억에 더해서 10억을 현금으로 주겠다. 이 돈으로 네 어머니와 영원히 이 집안과 연락을 끊고 살 수 있다. 10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이 정도 돈이면 어머니는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 나는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가 내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짚고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박 회장은 비웃었다. 필요? 그 아이는 평생 휠체어 위에서 살 거야. 게다가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은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다. 이 결혼이 왜 이토록 서둘러졌는지 아나? 그는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민준 씨의 정신감정 기록이었다. 서류는 민준 씨가 사고 후 겪고 있는 심각한 우울증과
가끔씩 발생하는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언급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곧 터질 폭탄이다. 너는 그저 형식적인 아내로 옆을 지켜주다가 내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조용히 버려질 운명이었지. 나는 그 아이의 모든 상속권을 박탈할 것이다. 너는 10억을 받고 자유를 찾을 건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는 재벌의 비극 속에 갇힐 건가? 박 회장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내가 1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과 민준 씨의 숨겨진 정신적 결함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돈 때문도 연민 때문도 아닌 이제는 배신감 때문이었다. 박 회장이 이토록 잔인하게 아들의 약점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아버님, 저는 돈 때문에 이곳에 남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놨다. 민준 씨가 휠체어에 앉아있든 마음이 아프든 제가 이곳에 남기로 한 것은 선택입니다. 10억 받지 않겠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네가 감히 이 엄청난 금액을 거절해? 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아버님께서 민준 씨의 상속권을 박탈하려 하신다면 저는 법적인 아내로서 민준 씨의 편에 서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겁니다. 당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등 돌리고 서재를 나섰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으며 내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10억을 거절했다. 나는 이제 명확히 알았다. 내가 이 결혼에 남아있는 이유는 돈도 연민도 아닌 바로 이 부당한 권력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는 나 자신의 도덕적 의지였다는 것을. 7번째. 숨겨진 기록. 얼음장 아래의 떨림. 2024년 5월 20일 밤. 박 회장 저택 침실. 서재에서 돌아온 후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박 회장이 내민 10억짜리 수표 대신 민준 씨의 정신감정 기록 복사본이 구겨져 있었다.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가끔 발생하는 정신적 불안정 증세. 박 회장은 이 서류를 곧 터질 폭탄이라 불렀다. 나는 침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다. 이 비밀을 민준 씨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 알려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굳건한 정신마저 무너질 수 있었다. 나는 이 서류를 그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무기로서 영원히 숨기기로 결심했다. 침실로 들어서자 민준 씨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창밖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턱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불안할 정도로 고요했다. 돌아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걸러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속권 문제로 저를 협박하셨어요. 제가 당신을 떠나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고요. 민준 씨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역시 그렇군요. 상속권 박탈.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용하려는 거죠. 저는 거절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이곳에 남아 당신의 법적인 아내로 있을 때 아버지께서 당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차간 방어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것을 보았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뒤척이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민준 씨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신적 불안정 증세. 박 회장의 말이 메아리 쳤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때 민준 씨가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아니라고. 그의 신음은 훈련실에서 들었던 육체적 고통과는 달렸다.
그것은 내면의 공포와 자기 부정이 빚어낸 처절한 비름이었다. 그의 몸이 휠체어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휠체어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어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그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나를 오려다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구제불능인가요? 그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정말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 말이 맞는 걸까요? 나는 그의 젖은 눈동자를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민준 씨는 구제불능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매일 밤 당신의 세 번째 다리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졌어요. 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울음을 억누르듯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잡은 것은 그의 손만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와 고독이었다. 이 순간 나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계약 때문도 빚 때문도 아닌 그의 영혼의 지지대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8번째, 폭탄을 안고 선 아내, 그리고 연대의 시작. 2024년 5월 23일 박 회장 저택 거실. 가족회의는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민준 씨는 오히려 노트북 앞에 앉아 덤덤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건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역시 휠체어에 앉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구나 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집안의 치부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박 회장님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민준 씨가 말했다. 우리는 밤새도록 회의를 했다. 나는 그의 법적인 아내로서 박 회장의 부당한 압력과 폭언에 대한 증언을 준비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재활훈련실로 향했다. 나는 조용히 문 앞에서 그를 지켜봤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들어올렸지만 실패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 충격으로 재활훈련실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응급상자다 굴러나왔다. 나는 놀러 달려갔다. 민준 씨는 상자를 노려봤다. 괜찮아, 오지마, 보지마. 하지만 나는 이미 상자를 주워들었다. 상자 안에는 일반적인 소독약이나 반창고가 아니라 신경안정제와 수면유도제가 가득 들어있었다. 박 회장이 내게 보여준 정신감정 기록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물증이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의 병에 대해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숨죽여 물었다. 병? 아버지가 나에게 준 병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나는 그냥 구제불능의 미친놈이 되는 거라고.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상자를 내려놓고 그를 꽉 끌어안았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를 끌어안기 위해 나는 무릎을 꿇었다. 아니요,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위해 이 집에 남았어요. 내가 당신의 정신적인 세 번째 다리가 되어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그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을 때 내 어깨 너머로 구겨진 응급상자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신경안정제 처방전이 아니었다. 2021년 12월 12일 사고 직후 담당의 박 땡땡땡. 가족의 강한 요청에 따라 해당 기록은 공식 기록에서 제외. 이라고 적힌 사고 직후 작성된 또 다른 진단서의 메모였다. 이 메모는 민준 씨의 정신적 불안정 증세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사고 직후 박 회장이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 강제로 정신적 결함을 덧씌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더 충격적인 비밀의 서막이 열리려고 하고 있었다. 9번째, 마지막 단서, 아버지의 잔혹한 설계. 2024년 5월 24일 서울 외곽병원 박 회장 저택. 2021년 12월 12일 사고 직후 담당의는 박 땡땡땡. 가족의 강한 요청으로 해당 기록은 공식 기록에서 제외함. 응급상자 속에서 발견한 이 메모는 박 회장이 민준 씨에게 덮어 씌우려 했던 정신적 불안정 증세가 순수한 의학적 진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준 씨를 안고 서로의 고통을 나눈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 진실을 밝혀야만 민준 씨의 존엄성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 가족회의는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민준 씨가 서재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틈을 타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다. 박 회장의 눈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저택의 웅장함과 대비되는 지하철역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평범한 여자 서하로 돌아온 것 같았다. 메모에 적힌 박땡땡땡 담당의는 서울 외곽의 한 재활 전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병원은 고요했고 나는 긴장하며 담당의를 기다렸다. 박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박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박 선생님은 40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지만 내 말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굳어졌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조용한 상담실로 나를 안내했다. 민준 씨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까?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육체적으로는 매일 싸우고 있고 정신적으로는 아버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불안정이라는 낙인 때문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메모를 보고 왔습니다. 사고 직후 민준 씨를 진단하셨죠. 이 기록이 공식 기록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메모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일은 제 양심에 영원히 남아있는 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민준 씨는 사고 직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상황성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때 박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박 회장님이요? 네, 박 회장님은 저에게 민준 씨의 진단서에 자산 관리 및 가업 승계에 부적합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명시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하는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의 정신마저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거절하자 박 회장님은 저를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진단서를 공식 기록에서 제외해야 했습니다. 당시 작성했던 원본 진단서, 그건 제가 몰래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싶어서요. 박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를 열었다. 그가 내민 서류는 낡았지만 붉은색 의료기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진단 결과 동그라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한 PTSD 및 상황성 우울증, 영구적인 정신적 결함 없음, 인지 능력 및 판단 능력 완벽하게 보존됨. 나는 눈물이 왈칵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3억 빚 때문에 8년 내 결혼은 이제 아버지에게 정신병자로 조작당한 남편의 존엄을 되찾아주는 전쟁이 되었다. 내가 이곳에 남아 싸워야 할 명분은 이제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명확한 진실이 되었다. 이 서류가 민준 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박 선생님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서아 씨, 이 서류를 공개하는 순간 당신은 박 회장님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억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남편의 짐을 외면하고 도망치려 했던 그 순간입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병원을 나섰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있지 않았다.
나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가족회의라는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10번째, 파국, 그리고 진정한 세 번째 다리. 2024년 5월 25일, 박 회장 저택 거실, 가족 회의. 오후 3시, 박 회장 저택 거실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넓은 거실 중앙에는 박 회장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민준 씨의 상속권 박탈을 지지하는 친척들이 앉아 있었다. 마치 중세시대의 법정 같았다. 민준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침착했다. 나는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내 손가방 속에는 박 선생님에게 받은 원본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지. 박 회장이 말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배어 있었다. 박 회장의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그는 민준 씨가 사고 후 겪은 고통을 과장하며 그가 가업을 승계할 만한 정신적 안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벅민준 씨는 휠체어에 앉아 신체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첨부된 정신 감정 기록에 따르면 가끔 발생하는 충동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박 회장님의 가업 승계권과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 이 가문을 위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친척들은 안타까움보다는 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내비쳤다. 민준 씨는 침착하게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다. 변호사님, 신체적 장애가 정신적 무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사업 실적은 사고 전까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제 아내 서아 씨가 제 정신적, 육체적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내? 돈 때문에 팔려온 신부 아닙니까? 게다가 그 아내도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치려 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세 번째 다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집안의 치부만 들춰낼 겁니다. 박 회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더 이상 3억 빚진 초라한 신부가 아니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남편의 세 번째 다리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박 회장님과 변호사님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나는 손가방에서 진단서 복사본과 박 선생님의 메모를 꺼내어 탁자 위에 힘껏 내려놓았다. 이것은 민준 씨가 사고 직후 받았던 진단서의 원본 기록입니다. 민준 씨는 가업을 승계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정신적 결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박 회장님 께서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해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담당 의사를 협박해 기록을 은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회의실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다. 박 회장의 얼굴은 핏기 없이 팔백해졌고 그의 변호사는 당황해 서류를 살폈다. 이 기록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준 씨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감격,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배신당했는지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박 회장이 왜 서둘러 결혼을 추진하고 왜 내가 떠나려 할 때 그토록 체념했는지. 아버지! 민준 씨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규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가 휠체어에 앉은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웠습니까? 나에게 정신병자라는 꼬리표까지 붙여야 했습니까?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의자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패배는 완벽했다. 명예를 중시했던 그에게 아들의 정신을 조작한 비윤리적인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때 민준 씨가 휠체어 바퀴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서아 씨, 당신이 나의 진정한 세 번째 달이었군요.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은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승리한 온전한 한 남자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 박 회장은 모든 권력과 상속권을 민준 씨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 어떤 재산도 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의 존엄성 회복만을 요구했다. 며칠 후 우리는 3억 빚 때문에 맺었던 계약 결혼의 시작점이자 온갖 암투와 비극이 깃든 그 저택을 떠났다.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그의 손을 잡은 아내. 우리가 가진 것은 3억 빚을 갚은 서류 한 장과 서로의 손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은 돈과 상속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선택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결혼은 3억 빚으로 시작되었지만 10억과 거대한 저택을 거부하고 얻어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